자, 반갑습니다. 한국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림의 등장과 붕당 정치의 시작에 대해서 만나볼 거예요. 또 생소한 개념이 등장하죠. 사림과 붕당. 먼저 사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만나볼게요. 일단 사림은 당시에 조선 건국 당시에 고려 마지막에 고려를 개혁을 하고자 하는 신진사대부가 둘로 분화가 됩니다. 고려를 엎어버리자 혁명파 사대부. 자, 말씀드렸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강경과 온건이 있다고. 수업 시간에 졸린데 자야겠다. 강경파. 그래도 수업은 들어야지. 온건파. 핸드폰이 고장났네. 새로 사자. 강경파. 그래도 고쳐야지. 온건파. 등등등. 혁명파는 고려를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고려와 불교, 권문세족 등등등 엎어버리자는 거고, 온건파는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고려에 예정이 있지 않느냐,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정보전, 여기가 정몽주였죠. 얘들은 이제 조선 건국에 참여를 한 거고, 얘들이 조선 건국에 참여를 하지 않고 지방에서 교육을 하고 뭐 자기가 가진 땅으로 농사를 짓고 등등등 지방에서 생활합니다. 얘들이 지방에 남아서 뭐가 되냐? 사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의미에 이어진다기보다는 얘들의 사상적인 학문적인 계보를 이어받은 거예요. 얘들은 지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촌의 자치를 주장해요. 중앙에서 건들지 마라. 우리가 지방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왕이 모든 거를 다 찍어놓는 게 아니라 여론에 입각한 정치를 하자. 신하 양반들, 선비들의 말을 무시하지 마라. 그런 논조가 있습니다. 그런가 보 하시고 여러분들은 훈구와 사림이 어떤 계열인가? 훈구는 뭐냐? 사림은 신진사대부에서 온건파의 계열이에요. 훈구는 뭐하는 애들이냐? 태정, 태세, 문단세, 세조가 있거든요. 세조가 자기 조카를 제껴버리고 왕이 되는 사건이 개유정난이에요. 이 개유정난으로 인해서 당시 여기에 참여한 공신들이 있거든요. 개유정난 공신들, 세조를 도와준 사람들. 당연히 세조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는 걸 도와준 사람들한테 한 자리 꽂아줘야 되잖아요. 돈도 좀 챙겨주고 관직도 넣어주고 이렇게. 개유정난 공신들에게 좋은 관직과 권력을 주는 게 이들이 바로 훈구파가 된 겁니다. 세조는 당시에 강한 왕권이 휘둘러가지고 딱히 공신들을 챙겨주면서도 트러블이 없어요. 트러블이 있을 리가 없지. 자기의 동반자잖아요. 그런데 태정, 태세, 문단세, 예종, 성종. 성종에 가면은 문제가 되는 게 얘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성종의 입장에서는 거슬려요. 뭔가 눈치를 봐야 되고, 얘들이 꽤 정치판에 오래 있었단 말이에요. 꽤 오래 있다 보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성종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내가 왕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하나? 내가 왜 얘들 눈치를 봐야 되지? 그리하여 얘들 이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민을 한다고요. 왕이 직접 견제를 하기는 뭔가 좀 그래요. 다른 누군가를 불러와서 마치 공민왕이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신진사대부를 데려온 것처럼 성종도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굴 데려오냐? 사림을 데려온다고요. 이 사림은 주로 어디에 있냐? 바로 인삼사, 홍문관, 사원부, 사감원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서 훈구를 견제하는 겁니다. 훈구의 비리를 견제하고 훈구의 정치를 견제하고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할 때 그냥 냅다 들이받는 게 아니라 얘들은 공론이라는 걸 형성을 해요. 공론은 뭐냐? 공동체의 여론이에요. 우리가 마치 여론조사를 하듯이 당시에 지방의 선비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모아요. 이 정책에 대한 의견, 당시에 정치 세력에 대한 의견 등등등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이를 바탕으로 훈구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공격을 해요. 훈구가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겠죠. 훈구도 뭐야 이 자식들은. 훈구도 같이 공격을 해서 살인의 피해를 주는 게 바로 사화입니다. 사화는 심플하게 선비사자인데 살인이 화를 입는다. 살인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사화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사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일반적인 사화는 4가지입니다. 무호, 갑자, 기모, 을사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다 해버리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퉁을 칠게요. 느낌이 이 무호와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를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연산군 시기에 사화가 발생했어요. 연산군 시기에는 당시에 이것만 합시다. 무호사화. 무호사화가 왜 발생하게 되었냐? 바로 당시에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살인이에요. 살인인데 이 사람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에요. 근데 자기 스승님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게 뛰어난 살인이에요. 김일수는 우리 스승님 기가 막히게 쩌는 거 하나 있는데 책이 있는데 이거 좀 하나 해볼까? 역사책에 실어볼까? 그 당시에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 연산군 시기에 사망한 성종실록을 담을 때 이 성종실록에 김종직 우리 스승님의 개쩌는 글을 하나 담자.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넣자 라고 해서 이거를 실어버려요. 자, 조의제문이 뭐냐? 의제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는 글이에요. 의제는 누구냐? 예전에 중국에서 초나라랑 한나라, 항우와 유방이 막 싸웠거든요. 이 초나라의 항우가 지가 왕이 되겠다고 어린 황제를 제껴버렸어요. 어린 의제를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된 거예요. 즉 어린 나이에 사망한 의제를 애도하는 글이에요. 자, 어린 나이에 왕위를 뺏기고 사망을 했다. 떠오르는 인물 2명 있어야 됩니다. 바로 단종과 세조죠. 김종직은 세조를 디스한 거예요. 세조를. 단종을 제끼는 세조를 디스한 건데 봐봐.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연 세조 다음에 예종, 성종, 연산군. 왕의 할아버지 지금 깐 거예요. 이에 분노한 연산군이 살인들을 쓸어버리고 김일손 죽여버리고 하는 게 바로 무호사화였어요. 연산군은 놀랍게도 초반에 5년간은 정치를 잘해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폭군의 모습이 아니야. 연산군이 백성들이 어렵게 사는 걸 보고 눈물을 흘렸대요. 그 연산군이. 초기엔 그래요. 근데 이제 무호사화 이후에 전하 아니되옵니다를 부르짖는 깐깐징어 살인들이 다 쓸려나가니까 그때부터 연산군이 노받고 상남자가 됩니다. 갑자기 얘가 연산군이 어머니가 안 계세요. 돌아가셨거든요. 성종 와이프가 윤씨인데 약간 느낌이 되게 질투가 많은 느낌? 걸크러쉬? 너 바람 피지 마. 나만 바라봐.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당시에 왕들은 후계자를 생산해야 되니까 후궁들을 많이 들였어요.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허물이 아니에요. 근데 윤 씨는 자기 남편한테 불만인 거야. 아니 왜 후궁한테 자꾸 놀아나냐? 왜 나를 안 봐? 이러면서 둘이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 과정에서 성종의 얼굴이 긁혔습니다. 이거를 본 신하들이 전하! 윤씨를 폐비하세요. 폐비시켜버리고 사약을 먹여버립니다. 연산군은 나중에 성종이 사망하고 나서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엄청 슬퍼했습니다. 이윽고
살인들이 무오사화로 쓸려나간 다음에 연산군이 전격적으로 신하들 다 모여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우리 어머니 억울하게 죽였으니까 우리 어머니를 원상태로 돌려놓겠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훈구고 살인이고 없어요. 당시에 윤씨를 폐비시킬 때는 훈구와 살인 모두 가리지 않고 폐비하세요 이랬거든요. 일제히 연산군한테 미쳤습니까? 휴먼 안 됩니다. 폐비윤씨 복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연산군이 그래? 그럼 다 죽어. 날려버립니다. 자기한테 반대하는 세력들을 훈구고 살인이고 나발이고 날려버리는 게 갑자사화예요. 그러면서 정치판 자체가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연산군한테 개기면 죽는다가 공식이 된 거죠. 그 연산군이 우리가 아는 그 미친 듯한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민족이 자랑할 만한 월드 클래스 폭군. 그런 거 있잖아. 막 BTS, 봉준호, 레스고 마냥 연산군, 레스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놈 마냥 그 정치를 해요. 정치를 아예 안 해 그냥. 말 그대로 노는 거 바빠가지고 노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노는 게.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이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말을 할 수 없는 뭔가 있기는 해요. 연산군이 자꾸 막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연산군한테 반감이 가져요. 원래 있지만은 연산군 전말을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연산군을 제껴버리고 중종을 왕위에 앉히면서 중종 반정이 발생합니다. 자, 중종 반정. 당연히 중종을 왕위에 앉히는 데 도와주는 공신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훈구파가 나오는 거라고요. 중종이 처음엔 고마워. 왜냐면은 그냥 자기한테 딱히 그냥 이름 없는 왕족일 뿐인 자기를 왕위에 앉혔으니까 되게 고마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당신들 덕택에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랬잖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킹메이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기분이 안 좋거든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눈치를 봐야 되지? 내가 왜 정치를 마음대로 못하나? 반감을 가진 중종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사림을 불러오는데 중종 때 불러온 사림은 앞뒤가 똑같은 조광조입니다. 조광조와 그 친구들을 불러와서 훈구파를 견제해요. 조광조 그야말로 깐깐지경 그 자체입니다. 성리학에 모든 것을 바친 남자예요. 조광조 오자마자 개혁을 한다고요. 바로 살인들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현량과라는 추천제도를 통해서 살인들을 관직에 대폭 등용시켜요. 또한 향약을 통해서 향약이 향촌사회 규약이에요. 어렵잖아 말이. 영등포 공고 학생 생활 규정 같은 거예요. 향촌사회 그 시골의 마을에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지키자. 우리 마을의 규정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향약입니다. 이거를 전파하면서 보급하면서 향촌사회에 대한 그 시골 마을에 대한 살인들의 영향력을 성장시킵니다. 또 한 가지의 개혁은 위훈삭제예요. 위훈이 뭐냐? 가짜 공적입니다. 가짜 공적이에요. 자 보자면은 그 패싸움하는 조폭영화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조폭들이 모여 있어.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싸울 때 보통 영화에서는 대장들이 앞에 나와요. 근데 대장들은 보통 잘생겼어요. 막 조인성, 정우성, 막 이런 사람들이라고 나와가지고 딱 무게 잡고 있어요. 옆에 누가 있냐? 그 있잖아. 입만 터는 캐릭터, 막 임창정, 유해진 이런 사람 있잖아. 나와가지고 야 이 새끼들아 일로 와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시비를 건다고. 입만 터는 캐릭터가 있어. 주인공 친구인데 입만 터. 주로 유해진이 많이 하지 그런 거를. 싸우는데 얘네들은 입만 터는 캐릭터는 쌈박질을 못합니다. 어느 순간 쳐맞고 쓰러져 있어요.
얘들이 다 끝난 다음에 입을 털어요. 내가 말이야 거기서 원펀치를 갈겼는데 막 강냉에 후두둑 이러면서 막 입을 턴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중종 반정에 참여한 공신 중에서 참여를 하지도 않거나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은근슬쩍 숟가락 얹어가지고 내가 많은 일을 했다라고 과대 포장한 위훈이 발생. 가짜 훈구들, 가짜 공적들. 조광조가 딱 보면서 주상전하님 저기 있잖아요. 이 공적 중에 가짜가 많은데 이거 없애시죠? 라고 개혁을 한 겁니다. 선을 넘은 거예요. 누구한테는? 훈구파한텐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훈구파가 조광조를 제껴버린 겁니다. 여기서 원래 왕이 데려온 조광조니까 왕이 카바를 쳐야 되는데 조광조를 왕이 카바를 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왕도 피곤한 거예요. 조광조가 너무 깐깐하게 구니까 왕도 피곤해서 조광조를 제낍니다. 예성, 연중, 인명, 인종 다음에 명종 시기에 이거는 시험에도 안 나오고 교과서에 없는데 외척들을 아시면 좋아요. 자, 명종 시기에 외척들이 싸워요. 윤원영과 이름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시면서 이름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온 이름 외에는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주관식이 없습니다. 주관식 스타일로 이름 달달 외우는 건 안 좋아요. 그 이름을 눈으로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윤호영과 윤입이 있어요. 얘가 대윤, 여기가 소윤. 얘들이 싸우는데 여기에 줄을 선 살인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냥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외척들이 싸울 때 살인들이 피해를 받아요. 즉 연산군, 중종, 명종 가면서 계속 살인들이 밟히고 밟혀요. 그런데 살인들은 꾸역꾸역 올라와서 중앙정치에 도전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중앙정치에 도전하게 되었나? 바로 지방에 서원이라는 학교를 세워서 여기에서 학연과 지연을 형성하면서 여기를 통해서 서원을 바탕으로 선배들이 돌진하고 후배들이 끌어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서 서원을 통해서 계속 도전합니다. 이거는 아마 서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설명할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향양, 향촌, 시골의 규약이에요.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사림이에요. 자연스럽게 사림이 그 규정을 주도하면서 시골 사회를 주도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계속 지방에서 확고하게 지지 기반을 다진 사림들이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중앙 정치에 도전하고 깨지고 깨져도 계속 도전하면서 결국 선조 시기에 사림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드디어 승리를 한 거예요. 잡초처럼 밟혀도 결국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광조란 인물 중요하고요. 사화가 어떠한 개념이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살인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선조 시기에 나타나서 붕당 정치가 형성됩니다. 붕당 정치는 뭐냐? 이게 좋은 비유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붕당을 그냥 정당으로 이해해 주세요. 이게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이거만한 게 없습니다. 그 있잖아요. 무슨 뭐 민주당이니 국민의힘이니 진보당이니 뭐 새로운 미래니 뭐니 수많은 정당들이 있잖아요. 그 정당이 붕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한 반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취미, 특기, 성격, MBTI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천차만별이에요. 누군가는 야 나가서 축구 가자 그러면 나는 싫어 농구가 좋은데 나는 브로스타즈가 좋아 이럴 수도 있다고요. 천차만별의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붕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붕당들끼리 정당들끼리 견제하듯이 서로 간에 야 니네가
너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랑 코드가 맞는 사람들, 지방에 있는 사람들, 여론을 모으면서 점점 세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들이 점점 여론의 교환이 아닌 권력 다툼으로 바뀌는데 이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붕당이란 말이 뭔지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붕당 정치가 왜 발생하게 되느냐? 붕당 정치의 시작은 선조 때입니다. 이때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어요. 나뉘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척 정치에 대한 문제. 왕의 어머니의 친척들이 정치를 지가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적폐를 어떻게 청산하냐. 당장 명종 시기에 외척들이 권력 다툼을 해가지고 살인들이 죽어나갔고 이 명종 다음이 선조예요. 당연히 자기들한테 피해를 주었던 외척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이에요. 이조는 6조 중에 하나로서 문관의 인사를 담당해요. 전랑은 말단 공무원이에요. 지금 따지면 7급? 7급짜리 이런 게 7급이에요. 그 당시에는 높은 관직이 아닌데 이조전랑에게는 막대한 힘이 있어요. 어떤 권한이 있냐? 이조전랑은 홍문관, 사헌도, 사감원, 3사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이 중요한 자리인 3사의 관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고작 7급인데 중요한 관청에 관리를 꽂을 수 있다고요. 게다가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어요. 가가지고 제가 이번에 물러나는데 제 후임은 이 친구가 좋겠어요. 후임자를 자기가 밀어줄 수 있어요. 7급 주제에 당시에 7급 표가가 아니에요. 아니 7급이 관직을 임명하면 돼요? 우리나라의 7급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이 각 구청과 시청에 관직을 임명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7급 표가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즉 이조전랑은 누구나 욕심을 내요. 왜냐? 내가 이조전랑에 있다. 내 붕당을 꽂을 수 있거든. 내 친구들을 꽂을 수 있어요. 어디에? 3사에 꽂을 수 있다고. 그래서 보면은 당시에 김효원이라는 사람이랑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조전랑 관직에 김효원이 된 겁니다. 임명이 됐어요. 야 신나지? 야 신난다! 좋아하는데 심의겸이 전하 아니되옵니다. 딴지를 걸어요. 왜 딴지를 걸었냐? 명종 때 외척들이 있을 때 김효원이 식객질을 했습니다. 외척 친구예요 라고 하면서 딴지를 걸어서 외척 친구? 안 되지. 임명이 안 됩니다. 김효원 빡치죠. 두고 보자 심의겸 이를 갈아요. 그리고 얼마 뒤 심의겸의 동생이 이조전랑에 됩니다. 야 좋았어 하는데 김효원이 전화 안 됩니다. 딴지를 걸어요. 왜 딴지를 거냐? 심의겸이 외척이에요. 어찌 외척의 동생에게 이조전랑 줍니까? 안 됩니다. 딴지를 걸어서 실패. 그러면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그래서 김효원이 동인, 심의겸이 서인. 왜 동인 서인이냐? 우리가 힙합 바닥에 웨스트 코스트랑 이스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서부 힙합과 동부 힙합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왜 동부 서부냐? 미국 동부예요. 미국 서부고. 왜 동인이냐? 서울 동쪽이에요. 왜 서인이냐? 서울 서쪽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동인 서인으로 나뉩니다. 이들은 동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신인세요. 신인세요. 여기는 원래 있던 애들. 그래서 얘들은 외척한테 뭔가
척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자. 적극 청산. 젊은 애들이니까 젊은 피. 얘들은 외척들이랑 같이 정치를 했어요. 야, 어떻게 죽여버리냐? 적당히 하자. 그래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외척에 대한 청산 문제, 이조전락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면서 동인과 서인이 되고 동인은 이어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뉩니다. 이때가 마찬가지로 선조 때예요. 근데 선조의 아들내미들이 있거든요. 선조의 아들내미들이 개판이에요. 기본적으로 선조가 아들 농사를 완전히 실패했어요. 첫째 임해군 임진왜란 시기. 선조 때 외란이 발생해요. 다음 기말고사 시험범위 제일 처음에 배울 외란인데 임해군 외란 시기에 선조가 군자금 의병 모으라고 쫙 보냈는데 임해군은 술 가져와 고기 가져와 깽판 치다가 빡친 백성들이 임해군을 둘둘 말아가지고 바쳐버려요. 어디에? 일본군에. 또라이입니다. 자, 인조의 아빠가 정원군인데 이 양반은 또 뇌물을 좋아해요. 수하군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입니다. 사이코패스가 진짜 왕의 아들이야. 장난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려요. 관리들이 와 죽여버려요. 유배를 보내. 유배 보낸 관리를 죽여버려요. 막 이런 식이에요. 왕의 동생, 왕의 아들이니까 막을 수가 없어. 그냥 다 개판이야. 근데 광해군 유일한 양심이에요. 여기서 유일한 양심이에요. 내가 어찌 백성들과 같은 거를 먹겠냐, 다른 거를 먹겠냐 이러면서 백성들과 함께 자고 같이 먹으면서 외란의 그 위기에서 민심을 얻어요. 사람들이 광해군은 괜찮다 이겁니다. 그런데 당시 북인이 의병장이 많아요. 의병장이 많다 보니까 북인들이 전쟁에서 보여준 광해군의 개념찬 모습에 너무 좋은 거지. 북인이 광해군을 밀어줍니다. 그리하여 광해군 시기에는 이 북인이 독점을 해버려요. 모든 걸 다 먹어요. 서인 내려가고 남인 내려가고 북인이 다 해먹습니다. 왜냐면 광해군도 자기를 도와준 북인들을 밀어준단 말이야. 북인이 여기에서 적당하게 나눠줬어야 됐어요. 권력을 나누어야 되는데 북인이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다 쳐먹은 거죠. 그러니까 서인과 남인이 불만이 많아요. 여기에 더해서 광해군이 나중에 내용을 하는데 여기가 다 후궁이에요. 후궁. 왕의 첩이야. 늙음하게 선조가 중전을 드리거든요. 중전. 여기에서 여기서 아들 낳는 게 영창대군이에요. 영창대군이 광해군보다 30살 정도가 어려요. 완전 꼬마애야. 완전 어린애야. 그런데 중전, 정실 부인의 아들이라고. 정통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광해군 입장에서는 어머니와 자기의 배다른 동생이 불만인 거죠. 그래서 임목대비를 폐위시키고 자기의 배다른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외란 이후에 여기 여신족 후금과 명나라가 아웅다웅 싸우는데 광해군이 여기에서 간을 봐요. 명나라를 도와주면서도 슬쩍슬쩍 간을 보는. 이거는 우리가 다음 기말고사 시험에 잘 배웁니다. 그때 좀 설명 다시 드릴게요. 여튼 그래서 광해군의 이런 거를 보고 빡친 서인과 남인들이 밀어버리자. 그래서 인조반정이 발생해서 인조 시기에는 북인이 사라집니다. 서인과 남인이 함께 어울리면서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북인이 사라진 다음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여론이 살아있는 그런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인조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인조 다음의 왕이 효종이에요. 효종이 차남이에요. 원래 소인
죽는데 죽습니다. 이거는 호란 때 배울 것 같아요. 죽는데 그 효종의 아들이 현종이 효종이 늙음하게 결혼을 하거든요. 아니 인조가 늙음하게 결혼을 해요. 자이대비라는 사람의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효종의 직접적인 어머니는 아니죠. 훨씬 어려. 그 자이대비가 효종이 예송이 두 가지예요.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1차 예송. 자, 인조의 늙음하게 들인 나이 어린 효종의 법적인 어머니인 상황인 거예요. 먼저 효종이 죽었어요. 여기에서 자이대비가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되냐라는 게 바로 예송 논쟁이에요. 효종의 법적인 어머니인 자이대비는 상복을 몇 년을 입냐? 여기에서 서인과 남인이 갈등입니다. 서인, 아니 왕은 왕인데 효종이 둘째니까 이거 1년 입어야 된다. 남인, 그 왕이잖아. 3년 입어야지. 여기에서 놀랍게도 서인이 이깁니다. 왕이지만은 첫째가 아니니까 자이대비는 1년만 상복을 입는 거라고요. 2차는 효종의 와이프가 죽어요. 다시 한번 붙입니다. 서인. 그래도 왕이어도 차남이니까 9개월 하자. 남인. 무슨 소리야. 1년 해야지. 대충 적는 이유는 예송 논쟁의 디테일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돼서 그래요. 적당히 알아두세요. 이런 대결 끝에 2차에서는 남인이 승리합니다. 왜 남인이 이기냐? 현종이 기분이 안 좋거든요. 자기 아버지의 정통성이 부정당했다고 좋아할 리가 없잖아. 현종이 개입해서 2차에서는 남인이 승리합니다. 원래 인조반정 시기에는 서인이 주도했는데 예송을 거쳐서 남인이 정치를 주도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포인트가 예송이 뭔가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송이 뭐다? 그 상복 입는 거. 그러니까 누구의 상복, 누가 죽었고 그런 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상복 입는 문제로 예송 논쟁이 발생했구나 정도를 알아두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이렇게 배운 붕당 정치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